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모였는데요. 작가 공간에 또 이렇게 풍성한 분들이 함께 한 거는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많은 패널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저희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네, 미더덕. 네. 네, 저는 양윤미. 네, 무대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번 인사드리네요. 시키면 다 한다입니다. 네. 시키면 다 한다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무심한 듯 씩씩하게 저자 김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목이 그거군요. 네네. 무심한 듯? 씩씩하게. 와, 느낌 있네요. 제목도. 작가님, 저는 그 세바시에서 작가님 뵀어요. 네네. 근데 연예인 보는 느낌이네요. 지금 여기 오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연예인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작가 공간으로 모시면서 어떻게 작가의 길을 처음 걷게 되셨을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처음에 글을 쓰게 된 그 시점? 시작점? 그게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글쓰기를 전공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둘째를 딱 낳고 제가 첫째 7개월에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 3년 만에 이제 되게 바쁘게 달려오다가 딱 둘째를 놓고 난 뒤에 나는 어디 있지? 내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20대 때는 계속 돈 벌고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 내가 원했던 것, 진짜로 원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챙기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10대 때 제가 글쓰기를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키워야 되지만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면 내가 뭘 하고 싶지?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고 그러면 글을 한번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 네. 세바시의 내용을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네. 직업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으셨던데. 제가 망한 직업이 되게 많은데요. 성공한 거 말고 네. 망한 것만. 네. 20대 초반에 휴대폰 가게를 차렸었는데 그게 이제 망했었고 우와.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3년 정도 했었는데 네. 계속 떨어졌었고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아파트를 팔러 이제 경기도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경기도 못 팔고. 아파트? 네, 경기도 아파트. 아, 네. 네, 근데 하나도 못 팔고 다시 이제 울산으로 내려왔었는데 그 외에도 한 6, 7가지 정도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바꾸는 동안 뭐 그 어떤 성공도 없었고 성과도 없는 채로 10년이 이제 지나간 거죠. 도전을 계속 하셨네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네네. 실패를 계속하고 뭐 도전도 계속하고 인생이 도전 인생이야. 진짜 책 제목이 와닿네요. 무심한 듯 씩씩하게. 계속 도전. 네, 맞아요.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고 굉장히 정겹다.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좀 쉬고 퍼질러 있을 만도 한데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양말을 신고 네. 저는 맨날 나갔거든요. 밖으로 도서관을 가든지 맨발 아니면 말고 양말 신고. 양말을 신는 장면이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를 떠올리면. 네. 나의 시작은 양말 양말을 신기부터 신기. 시작이다. 이렇게. 메이크업 아닌 양말. 밖으로 나간다 나는. 네네. 우린 누웠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인데 딱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근데 되게 멋지네요. 그 양말을 신고 난 나갔다. 이게 내 속에 딱 있다는 건 나한테 어떤 나에 대한 그림, 상이 난 뭘 하러 나가는 그 정도 힘은 있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은 글을 쓰다가 저도 알게 되긴 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첫 글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글은 네. 제가 그 경기도에 있었을 때 반지하 방에 있었는데 그 공간에 매일매일 바퀴벌레가 3마리씩 나왔고 근데 다행인 거는 새끼 바퀴벌레였어요. 새끼 바퀴벌레였고 그리고 곰팡이가 되게 가득한 공간이었는데 그 정사각형 공간에 머물렀었던 때를 처음 글을 썼었어요. 그때 기억이 뭔가 강렬하게 있었겠어요. 그때를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결말은 내가 그냥 실패를 했다로 끝났지만 이거를 글로 씀으로써 내가 그때를 통해서 뭐를 배웠는지 좀 스스로 재정리하는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문장 정도를 정의하자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 당시에 그 곰팡이 핀 바퀴벌레 나오는 그 방, 지하방. 자기 혐오?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난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근데 그게 계속 도전을 했으니까 나는 왜 이렇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도전하지 않고 실패 안 했으면 그런 생각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진취적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휴대폰 가게, 그러니까요. 부동산. 완전 다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보통 다 관련된 일을 좀 많은 걸 하는데 완전 다른 일을 도전하셨잖아요. 그런 일은 어떤 계기로 왔나요? 찾아가셨나요? 스스로? 제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는 일을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이기는 한데 막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일 쪽으로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첫 글은 어디다가 쓰셨어요? 브런치에 올렸었어요. 아, 브런치 네. 작가가 이미 되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 브런치에 그 글로 브런치가 된 거죠. 아. 네. 아, 블로그에 그런 글을 따로 저장해서 브런치로 옮기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를 하시고? 그쵸. 거의 그 글을 쓰자 하고 마음을 먹고 난 뒤에는 그 글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혐오를 한번 글로써 정리를 싹 하신 건데 그러고 네. 나서는 뭔가 다음 글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듯이 주제가 왔었나요? 어떠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고, 그 글을 한 6개 정도, 6꼭지 정도 적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브런치에서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 글을 올렸는데 막 조회수가 1, 2 이렇게 되고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아, 나는 아직 글쓰기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쓰자 하고 육아로 바꿨어요, 글을. 네. 그 육아의 글이 다 이게 그 다 인기를 모았던 거죠. 육아의 글이. 네, 육아 글을 쓴 지 한 10번째쯤 됐을 때부터 계속 메인에 올라가서 오. 네, 그때부터 좀 많이 사람들이 봐주고 좀 많은 관심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을 굉장히 생생하게 잘 쓰시나 보다. 육아 얘기가 상당히 많을 그렇죠. 텐데 그 중에서 메인에 계속 올라갈 정도의 무언가 필력이라면 도대체 그 전에 뭘 갈고 닦으신 걸까요? 그건 아닌데 좀 네. 생생하게 제목을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제목을. 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저희 애들이 있었던 일이면 오늘 교회에서 생긴 일 이렇게 해도 제목이 뭐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교회에서 할머니가 키운 애는 딱 티가 난데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목을 할머니가 키운 애는 딱 티가 난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생생하니까 이 말 나도 들어봤는데 무슨 말이지? 하고 좀 잘 제목이 되더라고요. 생생하고 좀 제목을 진하다. 잘 이렇게 잘 떠올려지나요? 그게 막 고민을 해서 엄청 힘들게. 제목이 좀 살아있고 생생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쉬운 방법이 말에서 나왔던 것을 제목으로 하면 조금 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클릭을 해보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네요. 맞아요. 아, 그러면 그 할머니가 키운 애는 티가 난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감정에서 뭐가 올라오시는 게 있으셨나요? 네. 그 내면에서 뭔가가 찰랑하는 것만 무조건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가 키운 애라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키운 아이는 다 티가 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이제 스토리로 풀어서 썼었어요. 근데 모든 엄마들은 할머니가 키우면 애가 이상한가? 왜냐하면 할머니한테 맡긴 애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근데 댓글에 보면 막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각자의 몫이죠 생각하는 맞아요. 근데 제목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생동감 확 꽂히게- 넘쳐요. 네, 네. 그러시네요. 내 안에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다 캐치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네. 잘 안 돼서 바깥에 걸 어딘가를 막 끌어다가 쓰다 보면 이 글이 막 산으로 갔다 들러 갔다 내 글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중고 시절에 뭐 문예전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특별히 중고 시절에 그런 글쓰기를 너는 잘해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었고 항상 책 공부 안 하고 책 안에 그 소설책 끼워놓고 이렇게 보는 그런 학생이긴 했는데 소설을 되게 좋아하셨구나. 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읽으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서 이렇게 숨어서라도 읽고 막 이런 게 자발적으로 된 약간 사람들이 궁금한 게 지금 그 제목 말고 또 다른 게 좀 생동감 넘치는 제목이 또 있나요? 또 마찬가지로 들었던 제일 말인데 클릭수 많았던 것 중에 한 몇 가지만 아. 말씀해 주시면. 저 집은 애들로 전부 얻어입힌대요. 어머 이 말도 제가 들었어요. 어린이집. 그 제목이죠? 아 제목이죠. 완전 재밌다. 제목이. 우리 엄청 네, 할 네. 거 많은데 그러면. 맞아요. 생각해 보면 진짜 할 거 그쵸?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아 이게 다 글감이 되겠다. 네. 정말 많은 경우 많은 직업 때문에. 네, 어떤 영화 관람하시겠습니까? 이 멘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30대 남자 손님에게 남자분이었는데 어떤 여자 관람하시겠습니까? 하고 잘못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여자 관람하시겠습니까? 정말 재밌다. 어떤 영화를 여자로 하셨구나. 네네. 그때 아마 영화 제목 중에 여자 뭐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꼬여가지고. 근데 그 남자분이 또 되게 천연덕스럽게 어떤 여자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괜찮다. 혹시 두 분이 연결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제목은요? 그것도 그것도 일단 지금 인기 클릭수가 많았던 거죠. 많았었고 그리고 뭐 그냥 저희 엄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화사한 게 제일이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 결혼식이나 어디 갈 때 옷 같은 거 고를 때도 그리고 집도 무조건 하얀색이어야 되고 화사한 게 제일이야. 화사한 게 제일이야라는 말을 듣고 제가 컸는데 화사한 게 제일일까라고 제목을 지은 것도 있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서 듣는 말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질문을 꼭 던지시는구나. 네, 맞아요. 이 맞아? 이렇게. 예.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게 다른 생각을 이런가 해보신다는 보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바로 말에서.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일단 한번 씹어보고 한번 걸러서 네네. 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걸 꺼내서 글로 한번 꺼내보시는 센스. 그게 중요하고 쉬워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진짜 것 그 같아요. 쉬워야 느낌이 되고. 진짜 무심한데 씩씩해. 진짜 제목하고 무심한데 생동감 있어. 그게 남 눈치 보면서 이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느낌의 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글. 맞아요. 네. 네.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글.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글을 쓰신 지가 지금 꽤 되신 거죠? 한 3, 4년 차 3, 4년 정도 차. 된 것 같아요. 예. 글감은 계속 새록새록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시면. 네. 그리고 그 영감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매일 이렇게 외부에 산책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산책을 하면서 외부의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파란 바다를 봤어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바다예요. 그럼 파랗네 하고 계속 보는데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내 과거의 어떤 기억과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란 색깔 뭐 음료수라든지 그때 내가 그 친구랑 같이 파란색 음료수를 먹었었는데 하면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소재를 발견해서 찾고 쓰고 이런 식으로. 와, 이것도 상당히 놀랍고. 연상을 굉장히 잘하시는 네, 거고요. 놀랍고 부럽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상력도 좀 남달라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걸 이렇게 매칭시켜서 상상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전 생각에 누구나 갖고 있는 정도의 감수성을 조금 더 이렇게 내 걸 잘 보시는 것 같은? 보통 본인 걸 잘 안 보지 않나요? 근데 어떤 본인 거와 외부 세계를 잘 연결해서 끄집어내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거 아닌가. 네, 글쓰기 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게 네. 그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책을 쓴 테드 휴즈라는 영국 시인이 있어요. 근데 테드 휴즈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정이 없는 것에 대해선 쓸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작가님. 그러니까 파란 바다를 봤는데 파란색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소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 소재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 슬픔, 기쁨, 희노애락을 주는 감정을 건드리는 뭔가를 찾으면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 누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무언가 내 감정을 탁 스치는 그 순간을 내가 포착하는 네네. 그 능력을 계속 키워오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다 보면은 누구나 계속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잡고 메모하고 잡고 메모하고 그러면 그게 일종의 영감 노트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만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난 뭐 쓰지 하면 아무거나 꺼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럼 지금도 여전히 산책을 하시거나 일상을 하실 때 그 영감 노트에 계속 적어놓는. 네네네네. 어떻게 적으세요? 근데 그 만약에 바다를 보고 떠올렸으면 바다라고만 쓰면 안 되고 네. 이것을 통해서 뭐가 떠올랐는지 쓰고 그다음 그것에 대한 의문점. 그때 나는 근데 왜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그때 그 남자와 왜 사귀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의문점을 적어놓고 이제 그것을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약간 포물선처럼 그때그때 떠오르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내가 떠올렸었던 이 바다를 떠올렸을 때 떠올렸었던 음료수는 안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떠올리다 보면 이거는 그저 모티브가 돼서 나한테 네네네네. 뭔가 불러오는 그런 네. 장치.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언가에 떠오르면 글에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다 써놓는군요. 그쵸. 써놓고 나면 나중에 그걸로 연결하다 보면 굳이 필요 없으면 빼고. 네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써놓고 왜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썼는데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왜 썼는지도 몰라. 그래서 기억이 안 나. 감정이 섞인 어떤 것과 의문점까지 쓰신다고 했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생각이 안 나니까. 맞아요. 네.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막 떠돌다가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에 아주 집중을 할 때에는 중앙집행 모드가 이제 막 뇌에서 움직이는데 이 모드가 아니라 방랑자 모드일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창의적인 생각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다가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메모를 안 해놓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멍 때려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를 발견하는 거고. 그렇군요. 네. 꼭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내 감정을 잘 캐쳐서 잘 끄집어내고 또 그것들을 글로 잘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접죠 우리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연습을 좀 이렇게 시켜주면은 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겠네요. 그쵸.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글을 이제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되게 쓸데없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막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고 뭐 무슨 음료수를 먹었고 그때 그 친구랑 왜 사귀지 않았지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혼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게요. 참 세상적으로 유용하다는 거하고 문학 작품에서 쓰여지는 거하고 정말 괴리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저는 의문이 그거였어요. 왜 영속하고 오래된 것들은 일상에서 있는 그런 생활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뭔가 추구했던 자기의 일이나 직업이 아니라 왜 쓸데없는 것 같은 것을 적어놓은 문학이 영속할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치를 얻는 사람이 너무 많고 뭔가 또 자신의 것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의문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건 저는 의문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의미 있고 영속한 걸 살고 싶어요. 세상 의문점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매기고 이 재화의 가치가 어느 것과 비교해서 어느 값을 하느냐 그걸 계속 가격표를 매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치와 관련된 일들은 사실 돈이 되지 않아요. 돈이 되지 않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인생을 더욱더 삶답게 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하는 어떤 의미와 가치와 영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이 무언가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거 말고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이 없다면 인간이 그 잉여의 이 가치로운 예술이 절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참 신기하고 그래서 작가님들이 되게 부럽고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쩌다가 글을 왜 특별히 어릴 때부터 뭐 글을 쓰는 게 취미시거나 한 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10대 때는 좋아했는데 20대부터는 안 썼죠. 예,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글을 써야 되는 이유도 없었고 매달 카드값도 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카드값 때문에 글을 못 써. 그래서 핸드폰 매장도 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글을 쓰면서 하나가 글이 나오고 나면 느껴지는 어떤 감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왜 초등학교 때 막 기준하면은 사람들이 다 중간으로 모여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역할에 맞춰가지고. 근데 글을 쓸 때 다시 나에게 오는 느낌? 다시 나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아무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는 나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 그 표현이 너무 좋다. 가장 나를 잘 표현하는 게 글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네. 가장 나다운 나다운 것을 것.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글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수식어를 다 뺀, 뭐 엄마, 뭐 누구, 뭐 어떤 직업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네, 네. 진짜 나로 네, 네.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럼 이것은 나는 작가님이 이거지. 그 소재가 육아가 될 때도 엄마라는 타이틀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나라는 거에 집중해서 써줘요. 네. 그 제 글은 육아 예.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아닐 수도 있는 게 아이들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20대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아 보니 이게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소재는 육아인데 주제는 나야. 맞아요. 육아의 주인공은 나. 주인공 나. 너무 괜찮다. 오늘의 주제는 전부 다 나인 거죠. 아까 나 해석도 나. 되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그 블로그에 육아에 관한 책은 너무 많잖아요, 글이. 그게 다 그렇게 조회수가 많지는 않을 건데 그 속에서 좀 독특한 걸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그죠? 클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브런치 작가가 되신 건 언제셨어요? 2019년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이네요. 네, 그러고 코로나가 왔죠, 나중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브런치라는 게 오픈된 지는 훨씬 더 전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브런치가 붐이 일기 시작한 거는 최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네. 집에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작가 도전하는 분도 더 많아지고. 맞아요. 그럼 브런치 안에서 이제 그 브런치라는 생태계 안에서 작가를 하시면서 출간까지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브런치에서 네. 일단 먼저 인지도가 좀 쌓이고 네. 135만 뷰가 되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글을 좋아해 주는구나를 깨닫고 다시 책을 내야 되겠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러브콜을 받아서 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그 출간 기획서? 네네. 출간 기획서도 물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출간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투고를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도전적이시네, 상당히. 아무리 봐도. 투고를 몇 군데나 하셨었나요? 한 300군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역시 300군데. 인생은 도전이야. 근데 한 서너 군데 하셨을래나 생각했어요. 300군데면 정말.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몇백 군데 하셨다는 분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투고를 했는데 이게 저번에 한번 보낸 출판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다시 보내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투고를 할 때 300군데를 보낸다는 건 정말 전력 질주를 해야만 되는 건데 네. 3년 전, 4년 전이면 아기가 지금 6세, 5세잖아요. 완전히 더 아기였을 아기 때. 텐데. 네네. 그때 코로나가 심해서 둘 다 가정보육하면서 거의 다 썼어요. 원고는. 정신줄이 안 날아가고 함께 하셨군요. 집은 좀 많이 더러웠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요. 네. 집이 아무것도 안 해도 집은 늘 더러워요. 꼭 애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안 아니고. 들어오시잖아요. 아니, 저 말고. 네,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유지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뭔가 유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그쵸. 예, 그런 거 보고 남편분이 크게 뭐라고 안 하셨어요? 궁금하더라고. 저희 남편은 좀 가만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주던지 어떤 일에 참견을 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텐션이 밝고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타입이에요. 그게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이라도 네, 말이라도 그냥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화이팅 이런 말만 하고 저희는 부부인데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안 친한데 화이팅해요? 네, 화이팅하고 그럼 서로 예의 저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그냥 화이팅하고 집은 더러워도 그냥 크게 기분 더럽지만 화이팅? 네, 잔소리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협조해 주시는 거죠. 부부가 맞아요. 살짝 거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럼요. 예의 바르게. 저희도 침대 끝과 끝에서 자거든요. 그건 예의 없는 친해요. 거예요. 각방 쓰는 게 예의예요. 그렇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언의 지지였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웠고,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남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많이 이거 만나면서. 방송 나가요? 이거 방송 나가요? 저는 많이 만나라의 한 표. 정말 네. 억울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만나면서 뭔가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제가 되게 별로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되게 별로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원하던 스타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시험 치기 전 핵심 공략집처럼 그래 남자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그냥 타고난 인성이 올바른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화이팅하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되게 지혜롭지 않아요? 되게 일반적이지 않으셔. 네. 진짜. 연애를 하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누구와 살 때 가장 내가 편안할까를 딱 벌써.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이거 저기 지금 마이크에 안 계시는 한 분이 상당히 머리를 흔드시면서 방향이 좀 딴 데로 가고 있지만 여기 지금 모두 다 공감한다는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그 감정적인 게 올라오면 이런 거 저런 거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놓치고 그냥 다른 길로 가는데 근데 되게 그게 그 외조를 해주는 게 맞는 게 헐 싸우고 불편하고 자꾸 나를 자극하면 맞아요. 사실 이 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도움 주는 것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상당히 매력적이다. 네. 그렇죠. 아이도 사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크거든요. 우리가 심경을 건드려서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되게 현명한 게 그렇다고 청소를 남편이 하진 않거든요. 제가 해요. 결국은 제가 하는데 몹시 더러울 때 제가 한다는 거죠, 이제. 참다가 정말 못 참을 때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육아 에세이를 쓰시지만 생각해 보면 아이를 그 엄마들이 보통 물리적으로 양육을 하잖아요. 지금 거의 정신적으로 양육을 하시는 것 같아. 본인을 깨달으면서 멘탈리티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저는 다른 체력적인 부분으로 많이 아이들에게 잘 놀아주고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정신적인 부분이라도 내가 좀 올바른 엄마가 되자 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를 갈고 닦으면서. 그쵸. 내가 계속 기준을 지켜야지 아이들도 안 헷갈릴 테니까. 자기 혐오가 아니고 자기 성찰. 혐오가 심했는데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40개 넘게 이제 에피소드를 과거 이야기를 쓰면서 제 과거가 되게 많이 재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 편집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과거가. 그래서 나는 엄청 못하고 잘못되고 느린 사람이다 해서 씩씩한 면도 있네. 이렇게 좀 다시 재편집을 하게 돼서 그 과정에서 많이 좀 와, 이것도 되게 와닿는다. 멋있다. 그죠? 뭐 어디 마음 공부하시다 오신 분. 아니 근데 진짜 사람은 자기가 되게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맘대로 기억하고 그걸 나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재정리를 하셨으니 나를 다시 딱 갈아 끼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거가 얼마나 정말 현명하게 내 과거를 바꿔버리고 과거를 바꿈으로써 미래까지 바뀌는?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글쓰기 할 때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도 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쓰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게 된다.
내가 알았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편집을 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가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마 좀 여러 차례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보통은 다 이제 문 닫죠. 예. 네. 맞아요. 진짜 저도 그 얘기를 하는데 한두 편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예, 여러 편 계속 쓰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책도 읽어야만이 또 영감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보긴 참 여유로워 보여요. 느려서 그래요. 좀 아니요, 성격이. 그게 아니고 애도 없고 그냥 마냥 그냥 혼자 살면서 이렇게 프리하게 사시는 분 같은 느낌? 아, 분위기가? 네. 아, 네네. 그건 좀 동의합니다. 아, 정신 네. 세계도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글도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